나와 있는 이 지문 논리학에 관한 거야. 논리 철학 뭐 그래가지고 요즘 아주 중요한 거야. 지문이 자주 나오는 지문이니까. 자, 지문 보세요. 논리학은 사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피할 수 있도록 올바르게 생각하고 판단하는 방법을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이다. 자, 우리가 문장 읽을 때 얘기했네. 논리학은 뭐래 그랬더니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이래. 이게 그냥 기본이야, 기본.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논리학은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인데 어떤 데 하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과정에서 오류를 피하고 올바르게 생각하고 판단하는 방법을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이 논리학이야. 그러면 논리학이 뭐죠? 그러면 요것만 하면 돼. 뭐라고? 올바르게 생각하고 판단하는 방법을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학문. 자, 논리학은 학문이다. 이렇게 하면 논리학이 뭔지 개념을 이해한다는 거야. 그냥 이걸 통째로 얘기하지 말고, 알았어? 논리학은 올바르게 판단하는 것을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이다. 언제? 우리가 생각할 때 사고 과정에서 오류를 저지르거든. 자꾸 틀린 생각을 하거든. 그걸 막고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뭘까? 그걸 연구했어. 체계적으로 연구했어. 그게 논리학이라고. 그럼 결국 한마디로 얘기하면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도록 우리한테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죠. 자, 그리고 논리학은 논리적으로 옳으냐 그르냐 이걸 판단하는 거야. 근데 여기는 두 가지 얘기를 했어. 뭐냐면 형식 논리학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나오는 게 뭐냐면 뒤에 나오는 대로 얘기하면 이름이 형식 논리학 하나밖에 없어? 아니지. 뭐냐면 일단 형식 논리학부터 보자. 후설 형식 논리학이라 해서 더 근본적인 걸 탐구하는 게 있거든. 형식 논리는 뭐냐면 그냥 모양의 모양. 논리가 있잖아. 문장이 있거나 주어가 있고 저수어가 있고 이제 문장이 있어. 그러면 이 문장 간의 관계를 보는 거야. 겉으로 드러나는 거. 그럼 뭐 별 문제 없네. 자연스럽게 연결됐네. 그러면 이건 맞는 거네, 틀린 거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거기에 왜 그랬지? 바탕이 뭐지? 이런 거 하나도 없어. 그냥 글자 갖고 하는 거, 글자 갖고. 그걸 형식 논리학이라고 한다고. 우리가 어떤 걸 볼 때, 판단할 때 겉모습만 보잖아. 겉모습 보고 이 사람은 되게 부지런한가 보네. 이렇게 판단하지. 겉모습만 보고. 그게 형식 논리학이라고. 근데 저 사람이 부지런하다. 근데 겉모습 말고 그 이전에 저 사람의 예를 들면 어렸을 때 살아온 거, 뭐 공부할 때의 모습, 그다음에 일 처리하는 거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 더 정확해지지, 그치? 그래서 형식 논리학은 겉모습만 보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 없다? 있지 당연히. 겉으로 봤을 때는 되게 부지런하고 성실한 것 같아. 근데 틀릴 수도 있잖아. 근데 후설 형식 논리학은 근본적인 것을 보기 때문에 틀릴 수가 없지요. 그러면 형식 논리학의 오류를 바르게 잡아줄 수 있는 게 필요하지. 그게 후설이라고. 겉모습이냐 실제 그 내용이냐. 그래서 형식과 내용이 있어야지 정확한 판단을 하지. 자, 그래서 먼저 형식 논리학은 뭐냐면 겉으로 보는 거예요. 뭔데? 구조를 분석하고 논리적으로 타당한지 부당한지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거예요. 겉으로. 대표적인 사람이 아리스토텔레스란 말이야. 이 사람은 형식 논리학 체계를 어떻게 했냐면 명제 논리하고 수로 논리로 구분해서 체계화시켰어. 명제 논리는 뭐냐면 이거 아리스토텔레스야. 참과 거짓을 판별할 수 있는 문장. 이걸 뭐라 그러지 보통? 명제라고 하잖아. 수학 시간에 배웠어. 이거를 명제라고 그래. T냐 F냐 판단할 수 있으면 명제, 판단 불가하면 명제가 아닌 거지요. 자, 그러면 그리고 또는 만약 뭐뭇이라면이라는 논리적 연결어가 결합된 것을 복합 명제라고 그래. 자, S 플러스 V 주어 서술어. 이건 단순 명제야. 그런데 나는 일을 했다. 그리고 놀았다. 뭐 이런 식으로 중첩이 되잖아. 그럼 이건 복합 명제라고. 만약 내가 일을 했다면 이런 식으로 논리적 연결어가 등장하면 이건 복합 명제다. 원래 명제들이 참인지 거짓인지에 따라서 복합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한다. 그래서 논리합, 논리곱 이런 것들이 나와. 만약 뭐뭇이라면 뭐뭇이 아니라면 부정, 가정 뭐 이런 거 나온다고. 반면에 자, 그럼 이걸 겉으로 봤을 때 딱 겉으로 보이는 거잖아. 그렇지? 수로 논리는 뭐냐면 명제 논리에 비해서 문장이 더 세밀하게 분석하는 거야. 즉 문장을 구성하는 주어가 뭐지? 수로가 뭐지? 이렇게 다 분석 분해해가지고 문장 표현에 복잡하고 다양한 그 속에 있는 것들까지 포착해낼 수 있다. 그러니까
단순히 있잖아. 논리적 연결하는 명제 논리보다는 그 안에 뭐가 있지요? 수로 논리가 더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어. 그런데 얘네들은 모두 형식 논리야. 그러니까 한계가 있단 말이야. 자, 그럼 수로 논리는 그 안에 있는 다양성을 분석하기 때문에 더 참인지 거짓인지 명제에 대해서 분석하기 때문에 정확하다. 예를 들어 영호는 야구 선수다. 그러면 이게 단순 명제잖아, 그렇지? 지호는 야구 선수다. 단순 명제지, 그렇지? 명제 논리 전혀 관련 없는 두 명제를 분석된다. 따로따로니까. 그 영호는 영호, 야구 선수고 지호는 지호, 영호는 야구 선수야. 따로따로니까. 근데 수로 논리에서는 두 문장 모두 야구 선수라는 특징을 지닌 사람에 대해서 말하고 있음을 포착할 수 있다. 그러니까 얘네들의 공통점은 야구 선수구나. 이렇게 들어가면 지금 말한 대로 수로 논리가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그 안에 내용까지 생각해 보는 거야. 겉모습만 따져보면 그거는 명제 논리고 그 안에 내용을 가지고 분석하고 분해하고 판단하면 수로 논리가 된다고. 생각해봐. 명제 논리보다는 수로 논리가 훨씬 더 어렵고 정확하겠지. 이해됐어? 무슨 말인지?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보면 뭐라고? 명제 논리라고. 근데 이게 단순 명제는 또 쉽고요. 복합 명제는 또 좀 어려울 수 있겠지. 그치? 참과 거짓이. 하지만 이 명제 논리는 수로 논리에 비해서 그냥 겉모습, 형식만 따지는 것을 더 치중하고 있다. 수로 논리는 그 안에 내용도 좀 살펴본다. 이런 뜻이에요. 자, 머릿속에 아리스토텔레스, 명제 논리, 수로 논리 이걸 합치면 형식 논리라고 얘기했어. 이게 첫 번째 문단이야. 별거 없어. 두 번째 갈까? 형식 논리학은 전제와 결론에 모순 없이 연결되는 구조. 이거 어떻게 돼? 눈으로 확인하는 거 그냥. 일관성, 즉 무모순성에 초점을 둔다. 겉으로 봤을 때 문제 없네. 이건 명제 논리야. 형식 논리예요. 자, 무모순성이라는 게 뭐냐? 모순이야. 뭔지 알지? 모순이 원래 창과 방패잖아. 이 창으로 못 뚫을 방패는 없어. 이 방패로 못 막을 창은 없어. 그럼 부딪혀봐. 둘 중 하나 잘못되고 결론이 나오잖아. 이게 두 개가 동시에 존재하기 어려운 걸 모순이라고 하는 거란 말이야. 창으로 방패를 뚫는다며 못 뚫었으면 이게 모순이지, 그지? 자, 그러면 무모순성이라는 것은 이론이나 논리체계 안에서 상반되는 명제가 동시에 성립하지 않은 상태. 이 상반되는 동시에 성립하지 않은 상태. 이걸 따로 떼어내면 모순이라는 뜻이야. 그게 없어야 된다고. 논리체계가 A다, A가 아니다. 그럼 A는 A야? 자, 논리체계가 하나의 논리체계가 있는데 A래. 그렇죠? A가 아니래. 그럼 뭐야 도대체? 동시에 인정하지 않는 게 바로 무모순성.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만 해야지. A라고 하든지 A가 아니라고 하든지. 그런데 A이면서 A가 아니야 이렇게 하면 모순이 되는 거라고. 따라서 형식 논리학에서는 전제의 내용이 실제 참인지 거짓인지는 중요하지 않아. 그냥 연결이 잘 됐나 문제가 없나 이것만 따지는 거라고. 겉으로 봤을 때. 설령 전제가 거짓이라 해도 그 안에 모순 없이 결론이 도출되면 이건 논리적으로 맞는 거야. 내용적으로는 분석을 안 하기 때문에 틀린 거일 수도 있지만 그건 안 보여. 겉으로 봤을 때 구조 연결이 자연스러우네. 맞네. 특히 모순이 없네. 그러면 얘는 참 타당해. 이렇게 얘기한다고. 이게 명제 논리란 말이야. 하지만 바로 이 점에 의문을 제기하게 된다. 실제로 거짓인 전제를 바탕으로 논리 규칙만 지켰다고 해서 그게 과연 올바른 생각, 올바른 거라고 판단할 수 있을까? 아니지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진리값, 참이냐 거짓이냐 이게 따져보면 거짓일 수도 있다고. 전제가 잘못됐는데 어떻게 규칙만, 구조만 잘 연결됐다고 참이라고 할 수 있냐 이렇게 얘기한 거라고. 분명히 뭐야? 형식 논리학의 한계지, 그지? 이러한 문제와 관련해서 후설은 형식 논리학은 왜 우리는 모순을 배제해야만 타당하다고 느끼는가라는 논리 자체의 타당성을 뒷받침하는 근본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다. 이게 형식 논리학의 한계란 말이야. 후설이 주장한 거지. 뭐지? 그는 후설이란 사람이야. 이 사람이야. 후설이란 사람은 그는 말이지. 선험적 논리학을 통해서 선험이라는 게 뭐야? 경험 이전이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세상에 태어났어. 태어나서 배우는 건 후천적이지 경험이잖아. 근데 태어나기 전부터
가지고 있었다면 이건 선엄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선악설, 성선설 뭐 이런 거 얘기하잖아. 우리가 태어날 때는 착했는데 나중에는 악해졌대. 그러면 세상에 영향을 받은 거지, 그지? 처음에 천사로 태어났다 악마가 된 거잖아. 그러면 원래 선엄적 존재는 뭐야? 천사였다는 거지. 근데 환경에 노출되고 세상 살이를 살다 보니까 악마가 된 거야. 이건 후천적인 거야. 그러니까 이 지금 후설이라는 사람은 뭐냐면 선엄적 논리학을 통해서 그 타당이 어떻게 가능한가, 우리는 어떻게 의식 속에서 구성하고 인식하는가, 비로소 근본적인 질문을 하게 되는 거지. 겉으로 보이는 구조의 연결성 그거 말고요. 왜 어떻게 보다 선엄적이고 더 바탕이 되는 것, 근본적인 것을 생각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형식논리학의 한계를 극복해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한 거란 말이야. 그럼 봐봐. 후설에 따르면 논리의 규칙들은 경험에서 귀납적으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미를 구성하고 판단하고 가능한 의식의 선엄적 구조, 즉 보편적 인식 틀에서 인식의 형식에서 비롯된다. 자, 그러면 후설이라는 사람은 이 사람이 얘기한 거의 핵심은 뭐냐면 우리가 논리적인 규칙이라는 것은 나중에 배우고 그 다음에 경험하고 수집하고 이렇게 해서 얻은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 그러니까 거기에만 집중하면 안 돼. 선엄적인 것부터 시작을 해야 돼. 그래야지 형식 논리학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한 거야. 예를 들어볼까? 아까 어떤 사람이 부지런하다고 그랬잖아. 이 사람이 부지런한 거, 뭐 차림을 보고 행동을 보고 그러니까 부지런한 거야. 이 차림을 보고 행동을 보고 판단하는 건 원래가 아니라 우리의 경험치를 통해서 그 판단의 근거로 작용한 거라고. 그러니까 이거는 근본적으로 그 사람이 부지런한 거라고 판단하는 근거가 될 수가 없다. 진짜 부지런하고 성실하다는 판단의 근거는 이 사람의 삶이고 이 사람의 어린 시절이고 이 사람의 생활이고 더 바탕이 되는 걸 탐구해야 된다. 그런 뜻이야. 알았지? 자, 그래서 여기서는 후설이라는 사람이 그는 이러한 의식기 작용. 자, 의식기 작용. 이거 뭐 근본적인 거잖아. 직관의 개념으로 핵심을 삼는다. 직관이라는 게 뭐야? 우리가 감각으로 판단하는 거야. 직관적으로 이해했다. 이 말을 보자마자 이해했다. 그런 얘기야. 자, 직관은 단순한 감각적인 사이나 본능적 통찰이 아니라 언어 기호의 매개 없이 의식이 대상의 본질을 꿰뚫어 보는 행위를 말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직관하고 좀 다르죠. 본질을 꿰뚫어 보는 행위가 필요하다. 직관. 모든 참된 인식은 이러한 직관에 근거해야 된다. 우리가 제대로 파악하려면 직관을 해야 돼. 직관. 근데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건 직관은 감각이거든. 그게 아니고 여기서의 직관은 뭐냐면 그 본질을 꿰뚫어 보는 것을 말하는 거야. 그게 있다면 우리가 제대로 인식할 수 있다.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다. 논리학에 추구하는 결과, 즉 결과를 얻을 수 있다. 그런 얘기야. 이러한 직관의 근거에서 예를 들어 삼각형은 세 변을 가진 도형이다 라는 명제를 참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단순히 언어 기호의 결합이라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삼각형의 개념이 지닌 본질적 구조의 의식 속에서 직관적으로 구성한다. 그 본질적 구조가 뭐야? 삼각형은 직선 세 개가 모여야지요. 서로 각을 이루어야지요. 이 네 각의 합은 180도가 돼야지요. 이게 바로 본질적 구조야. 그거를 삼각형을 보면서 그냥 삼각형 모양이네 이렇게 해서 삼각형이라고 하면 안 되고요. 본질적인 것을 생각하면서 이건 삼각형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이고 본질적 구조를 구성했어. 그러니까 얘는 삼각형이야. 이렇게 판단해야 된다는 거야. 후설 얘기는. 이건 단순한 감각이 아니라 시각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주체가 판단의 의미 구조를 파악한다. 뭐라고? 삼각형이라는 것이 어떤 도형인지에 대한 본질을 생각하고 삼각형이라고 규정해야 된다. 그런 얘기야. 이게 바로 직관행위고 통찰행위다. 자, 봐봐. 세 변이 맞물린 도형, 그것을 삼각형이라는 개념으로 성립함으로써 직접적으로 파악하는 것이다. 이거 아까 얘기했지. 삼각형이 되려면 뭐를 갖춰줘야 되잖아. 그런 걸 통해서 얘는 삼각형이네 이렇게 해야지. 눈으로 보고 이거 삼각형이네, 삼각형 모양이네, 삼각형이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야. 겉으로만 드러나는 걸 갖고 파악하면 안 되고 본질적 개념에 접근해서 판단해야 된다. 이러한 판단은 단순한 기호의 단순한 조합이 아니라
스스로 이게 누구야? 의식이 스스로 이 누구 의식이야? 판단 주체자 의식. 스스로 의미를 구성하고 정당화하는 선언적 활동에 기초한다라고 얘기했어. 그러니까 이 선언적 활동은 결론을 내리기 전에 그 과정을 선언적이라고 하는 거야. 자, 이런 점에서 선언적 논리학은 형식 논리학의 전제된 조건을 탐구하며 전제의 바탕이라고 얘기했어. 논리학의 근본적 토대를 해명하는 논리의 논리학. 여기서 논리는 뭐지? 명제 논리, 형식 논리 있지. 형식 논리를 구성하는 바탕이 되는 논리가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선언적 논리학이라고. 자, 그래서 여기 지금 나온 것은 형식 논리학이 갖고 있는 문제, 한계, 그 점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선언적 논리학, 후설의 얘기를 통해서 이야기한다. 그러니까 직관적이라는 말을 좀 조심해야 돼. 원래 직관은 감각이거든. 눈으로 보고 삼각형이라고 하면 안 되고요. 삼각형의 본질적 개념을 우리가 스스로 찾아내고 능동적으로 생각하고 그러고 나서 판단하고 규정하라고. 그래야 올바른 판단이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 알겠지? 자, 그럼 볼까? 자, 1번 위클에 대한 이해를 적절하지 않은 거. 논리학은 사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피하는 방법을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이다. 첫 번째 문단에 나와 있는 논리학의 개념을 설명한 거지. 동일하지, 그지? 그 다음에 형식 논리학의 명제 논리는 주어, 수로 이런 것이 아니라 논리적 연결된 구조만을 가지고 참과 거짓을 판단하지, 그지? 수로 논리는 그 안에 내용까지 포함되는 거야. 즉 주어, 서술어의 내용, 주어, 서술어 이런 것들이지만 명제 논리는 그런 거 없다 그랬잖아, 그지? 자, 그럼 논리적 연구는 뭐 나왔어? 그리고, 그래서, 만약 뭐뭐시라면. 자, 3번 형식 논리학의 무모순성은 모순이 없어야 되는 거지. 참과 거짓 여부와 관계없이 무관한 논리의 일관성만을 보고 있는 거야. 그래서 무모순성이 없으면 참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근데 실제로 내용을 보면 이건 거짓일 수도 있다는 거야. 알겠지? 전제가 거짓인데 그걸 바탕으로 참이라고 이끌어내면 이건 거짓이 되는 거야. 그런데 참이라고 보는 건 그 형식 논리학에서 자주 범하는 오류라고 얘기했다. 4번 후설은 논리의 규칙은 경험을 통해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선언적 구조, 선언적 논리학을 의미했죠. 정답 5번이네. 후설은 감각적 인상, 본능적 통찰을 통해 대상을 의미 있게 파악하는 인식 행위를 직관이라고 보지 않았지요. 직관은 대상의 본질을 꿰뚫는 거라 그랬어. 대상의 본질을 꿰뚫는 걸 직관이라고. 우리가 쓰는 용어하고 좀 다르게 쓰고 있다 그랬어, 내가. 여기서는 뭐라냐면 언어, 기호 이런 거 없이 그냥 대상의 본질을 직접 꿰뚫어 보는 행위, 이거를 직관이라고 했지. 여기 지금 이런 것들은 후설의 얘기하고는 어울리지 않는다. 정답은 5번이야. 자, 그 다음에 자, 이거 A부터 E까지 연결하는 거야. 이 독서의 목적의 부합성. 요거와 연결되는 거를 A, B, C, D에 찾으라는 뜻이야. 문제가 그런 뜻이야. 이것도 또 뭔지 몰라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자, A 한번 보세요. A가 아니라 A 그래. A 한번 봐봐. A가 뭐야? 이거잖아. A는 후설 논리학의 인간 사고와 연결지어 설명하는 부분이 내가 설정한 탐구 주제하고 잘 맞았대. 내가 설정한 탐구 주제와 통한다. 그게 바로 목적의 부합성이 되겠지. 이해됐어? 무슨 말이지? 목적의 부합성이 독서 목적의 부합성에 해당되는 게 바로 이 부분이야. 알았니? 됐어? 자, 두 번째 B 한번 볼까? 무모순성 개념을 설명하고 그걸 덧붙여 풀이한 내용이 앞뒤가 잘 맞아서 타당하다 그래서 타당. 자, 이건 타당성 평가가 돼야 되겠지, 그지? 내용이 타당한지 안 한지를 평가하고 있다. 내용의 타당성. 그 다음에 세 번째 C. 이거 잘 인용하고 신뢰가 들어갔지, 신뢰. 그지? 그럼 신뢰성하고 관계 있어야 되겠지. C번은 신뢰성이다. 됐죠? 그럼 마지막에 글의 체계적인 구성, 그 다음에 전개 방식은 D가 돼야 되겠죠. 이해됐지? 전개란 말이 나왔잖아. 그래서 이거는 그냥 초등학교 문제라고 생각하면 돼. 그 단어만 중복돼 있으니까. 자, 그러면 A부터 C까지 중 윗글을 잘못 이해한 내용을 고르고 그렇게 판단한 이유를 쓰세요. 자, 그럼 여기서 잘못 이해한 거는 뭐냐면 A, B, C, D 중에서 C가 되겠지. C. C가 잘못된 거죠. 자, 구체사를 인용하고 논문 제목을 밝혀야 되는데 논문 제목 없지요. 논문
제목이 없기 때문에 틀린 거죠. 그지? 자, 그리고 그의 논문도 없고요. 이해됐어? 그의 논문을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논문 제목이 나올 수가 없는 거지. 이렇게 보는 걸 뭐라 그래야 돼? 이게 형식 논리하고 하면 안 된다고. 이거를 알았냐? 후설이 말한 대로 전제가 있잖아. 그의 논문이 없는데 어떻게 논문 제목을 쓸 수가 있어? 이렇게 형식 논리학의 문제를 C번을 가지고 제시할 수도 있다. 물론 여기서는 잘못 이해한 게 바로 논문 제목이 없는데 어떻게 논문이 없는데 논문 제목을 밝힐 수가 있겠어. 이게 잘못된 것이라고 얘기하면 되겠죠.